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즘 수도권 곳곳에서 한국 근대 미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는 고향을 그린 화가들의 마음을, 과천관에서는 백년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서울관에서는 물방울 속에 담긴 치유와 애도를, 수원시립미술관에서는 나혜석의 사진첩과 함께 근현대 거장 1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미술관이 동시에 근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술관의 벽 너머에서 잊혀졌던 이야기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근대 미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지금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그리며 살아왔나? 오늘 별별 미술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찾아 100년 전 화가들의 그림과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예쁘고 멋져 보이는 그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캠퍼스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숨소리, 붓을 쥔 손의 떨림, 그 시대를 견뎌낸 마음의 온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림은 단순한 색의 조합이 아닌, 그건 누군가의 인생 전부였고 그 시대의 온도가 스며든 기록이며 오늘을 사는 나 자신에게도 건네는 조용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그 붓자국 안에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 아마도 그들 역시 우리처럼 무언가를 사랑했고 희망을 믿고 싶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조선 최초로 서양화를 배운 청년 고이동, 그리고 나는 조선의 여자이기 전에 예술가다 라고 외쳤던 나혜석, 두 사람의 이야기로 노래 듣고 시작됩니다. 소수빈, 넌 내게 특별하고.
1909년 한 청년이 일본 도쿄 미술학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희동, 조선 최초의 서양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건 붓과 팔레트, 그리고 조금의 불안감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과연 조선 사람도 서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희동은 그 의심을 물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서양의 원근법, 인체 묘사, 빛의 조형을 배웠습니다. 조선 하단엔 없던 서양의 방식인 그림의 과학을 처음으로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첫 서양화 전시를 열었어요. 자화상 속 고희동은 한복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굳건한 모습의 기상이 그림 밖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자화상은 단지 초상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화가다. 하지만 세상의 화가이기도 하다. 만약 그 시절의 조선 청년이 붓으로 자기 얼굴을 그린다면 그건 단순한 초상을 넘어 존재의 증명이었을 겁니다. 고희동은 그 한 획으로 근대 미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한 여성이 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 나혜석. 그녀는 1914년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화를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다시 귀국할 때 세상이 달라질 거라 믿으며 큰 포부를 가졌죠. 하지만 아직 조선은 그녀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여자가 그림을 왜 그려? 그녀는 그 대답 대신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조선 여자이기 전에 예술가다. 나혜석은 1921년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이것은 한국 여성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죠. 그녀는 자화상, 풍경화를 주로 그렸고 특히 자화상에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그려내어서 유명합니다. 1921년 신문과 칼럼을 통해 여자도 인간이다 라는 논설을 발표해 우리나라를 뒤흔든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여성 해방론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솔직하게 행동했고 조선의 사회는 여자인 그녀에게만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힘겹게 할 때도 세상은 그녀에게만 손가락질했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혜석의 삶은 고단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잊혀졌고 마지막엔 무용고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화상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봅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조금은 쓸쓸하게요. 그녀의 그림은 미안의 선언문 같습니다. 나는 나로 살겠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매우 벅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혜석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첫 서양화가 고희동, 그리고 시대의 편견을 부쉈던 나혜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조선의 낡은 풍경 속에 새로운 하늘을 그려넣은 개척자였습니다. 고희동은 미술 세계에서 조선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었고 나혜석은 여성도 예술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시대에 남겼죠. 오늘 우리가 미술관에서 근대미술을 마주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작은 붓질이 남긴 용기 덕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이든 글이든 공부든 사랑이든 모든 시작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지만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중섭과 박수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국토는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 작은 캔버스 속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이중섭 그리고 박수근이 그 주인공입니다. 소를 그린 그림을 본 적 있으시죠? 그 힘찬 소의 눈동자 속에는 사실 한 남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이중섭. 그는 1916년 평안남도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일본인 여성 마사코. 두 사람은 언어보다 깊은 감정으로 통했고 한국에서 결혼 후 그녀는 한국식 이름으로 이남덕이라고 불렸죠. 남쪽에서 온 덕이 있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가족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 생활 속에 이중섭은 한국에 남고 지치고 병이 든 아내와 두 아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피난지 통영과 부산, 제주도를 떠돌며 작은 은박지에 그림을 새겼습니다. 은지화라고 들어보셨죠? 담배 포장지 은박 위에 못이나 송곳으로 긁어 새긴 그림을 말합니다. 물감 한 통 제대로 살 돈이 없던 그가 가진 건 손끝과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늘 가족이 있었어요. 그의 작품 가족도 아이와 소, 부부 같은 그림을 보면 멀리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항상 그려져 있고 또 그가 보낸 편지 속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중섭은 결국 굶주림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소, 아이, 가족의 그림들은 지금도 미술관 벽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 속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내려 했던 이중섭, 그 자신의 결연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중섭이 사랑과 그리움의 화가였다면 박수근은 삶이 소박하고 성실함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죠. 그는 강원도 양구 출신으로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교과서 속 밀레의 만종, 사파를 보며 그림을 베껴 그리던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캔버스에 사람을 새기듯 작품을 하게 됩니다. 박수근의 그림에는 특별한 영웅도 화려한 풍경도 없습니다. 대신 가지가 앙상한 고목과 일상의 모습, 빨래터, 장터, 돌담길,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전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는 서민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의 그림은 두껍고 거치는 질감이 있습니다. 돌에 새기듯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치 화강암과 같은 질감을 애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 위에 거칠고 단단한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빨래터의 여인들, 나무 아래의 두 여인. 화려하지 않은데도 그 색감은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박수근의 그림 속 인물들은 현실의 무게 속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섭과 박수근 두 화가는 비슷한 시기를 힘들게 살았고 모두 가난했고 한 사람은 편지로 한 사람은 일상에서 가족을 그렸습니다. 이중섭의 가족은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면 박수근의 가족은 삶의 일부였죠. 그들은 사랑을 그렸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붓을 든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성 화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천경자, 박내연, 이성자. 시대의 편견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화가는 서양 유학길을 걷기도 했고 가정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으며 여성 화가라는 수식어 앞에서 무수히 다른 일을 감당해낸 분들입니다. 먼저 천경자부터 시작해 볼게요. 천경자 화백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꽤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 미술계의 억시, 구상과 추상의 갈림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천경자는 자기만의 시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화의 전통 위에 서양의 기법과 초현실적 상상을 얹었고 그 상상의 폭은 작품 한 점 한 점 위에 춤을 추듯 살아 있었습니다. 천경자의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여성, 꽃, 새 이런 환상적인 소재로 가득합니다. 특히 여성의 내면 세계와 한국적 정서를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요. 그녀가 외국 전시장에서 자신의 그림을 소개했을 때 몇몇 유럽인들이 이 그림은 누구의 꿈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꿈이 저를 그려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녀다운 대답이 아닐까요? 다음 만나볼 분은 박내연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미술계 한가운데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또 다른 여성 화가였습니다. 남편이자 동료 화가였던 김기창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는 부부 화가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애가 있던 김기창 화백을 대신하는 아내로서의 극진한 내조, 내 아이의 엄마, 그리고 화가로서 1인 3역을 충실히 수행한 박내연을 어떤 평론가는 그녀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녀의 붓은 자신의 경계를 넘는다. 박내연 화백의 작품 속의 인물의 눈과 입, 손의 위치, 여백의 리듬이 모두 달라집니다. 여성의 시선을 뛰어넘는 박내연 화백만의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미술의 영역을 창조해냈습니다. 한국화의 추상 기법을 도입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확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이야기입니다. 이성자는 1951년 파리에서 회화와 조각을 공부하며 추상미술에 빠져들었고 동양의 서정성과 서양의 추상을 결합한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빛과 색채에 대한 실험으로 국제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내 그림은 국적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내 그림 속에는 늘 한국의 하늘과 산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그녀는 한국의 색채, 한국의 풍경, 한국의 사람을 그리면서 동시에 세계의 미술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성자 화백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서양 주류 화단에서 인정받는 최초의 한국 여성 화가가 되었습니다. 천경자, 박내연, 이성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예술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한계를 거부하고 오직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 시립미술관에서는 이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작품과 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마야, 나를 외치다. 이번에는 미술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그 순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형상에서 여백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김한기, 유영국, 그리고 김창렬입니다. 그들의 붓굿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풍경만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와 시간과 빛과 같은 거대한 질문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한기, 이 이름만 들어도 푸른 점, 하늘, 우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는 한국 추상의 큰 기둥입니다. 처음부터 추상을 고집했던 건 아닙니다. 서양화 기법을 익히고 한국의 자연을 보고 그 속에서 점점 형상을 벗어난 근원으로 다가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그가 뉴욕으로 떠났을 때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의 붓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건 그리움 가득, 캔버스 가득히 푸른 점이 자리했습니다. 그 점 하나하나마다 별이고 기억이고 사람이고 우주였어요. 김한기는 말합니다. 별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림을 마주하면 푸른 점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림 속이 아니라 그림 너머로 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푸른 우주, 가까이 가면 수만 개의 작은 별들, 더 가까이 가면 우리, 그리고 나와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한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작품을 보다가 한없이 몰입되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쏟았던 예전에 강렬했던 경험도 생각납니다. 결국 김한기는 우리에게 보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분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처음부터 추상을 선택했던 유영국입니다. 그는 산이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이 깊고 바다가 넓은 울진에서 태어난 유영국은 풍경을 단순히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 풍경을 끌어들였고 그 안에서 색과 형태로 산, 하늘, 바다를 그려내었습니다. 구상에서 시작해서 점차 생면으로 형태의 단순화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 추상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모색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볼 수 있는 색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의 붓끝을 움직였고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을 마주할 때에도 역시 그 질문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유영국의 산 연작을 보면 산의 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색과 선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작품 앞에 서면 그 안에 산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추상의 힘이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화가는 김창렬입니다. 바로 물방울 시리즈로 대표되는 작가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김창렬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이 12월 2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물방울, 작고 투명하고 한순간을 반영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간과 기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물방울 화가 김창렬은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 미대를 진학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고 전후에는 앵포르멜 운동에 참여했죠. 1965년 뉴욕으로 건너가 치열한 생존과 창작 실험을 거쳤고 평생의 주제인 물방울을 찾게 됩니다. 그가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한 건 1971년 어느 날이었어요. 캔버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빨아서 널어놓았는데 새벽 이슬에 물방울이 송송 맺혔고 햇빛을 반사하는 물방울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맺히고 흔들리는 사이 우리는 지금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물방울은 단순한 소재나 기법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상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리고 애도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서울관에서 만나는 김창렬 화부에게 이번 회고전은 그의 생애에 맞춰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상흔 섹션은 전쟁의 상처를 담은 초기 앵포르멜 작품으로부터 검은 화면에 찢어지고 긁힌 흔적들이 당시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에서는 뉴욕 시절의 실험적 작업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뉴욕 시기 미공개 회화 8점과 드로잉 11점이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세 번째 물방울 섹션은 1971년 제작된 초기 물방울 작품 2점을 포함해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물방울 회화들이 전시됩니다.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 중력을 거슬러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변주됩니다. 네 번째 회기 섹션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과 화해한 천자문 연작으로 종이에 한자를 쓰고 그 위에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어린 시절 배운 한자를 썼다는 점에서 고향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인 7.8m 규모의 대작 회귀 SNM 93001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무슈 굿드 김창렬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당시 작업실을 옮겨 놓은 듯한 풍경과 서신, 작가의 육성이 담긴 영상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무슈 굿드, 즉 물방울씨로 불렸던 김창렬 화백. 그는 동양적 사유와 서양의 기법을 결합했습니다. 그의 물방울은 한국, 일본, 중국의 문화와도 연결되지만 동시에 서양의 초현실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속한다 라는 묘한 보편성을 갖습니다. 전시장에 서면 관람객들의 몸짓이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화가의 고요한 삶이 그가 수행과 같이 평생 그린 물방울이 작품에 고요히 맺힌 풍경 때문이겠죠. 세 분의 화가가 걸어간 길은 단지 한 장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미술사에서 근대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되는 지점을 붓과 캔버스로 그것을 열어내고 그려낸 여정이었어요. 김한기는 별과 우주를 점으로 그렸고 유영국은 내면의 산을 색으로 그렸으며 김창렬은 물방울 속에 시간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서 이들의 작품을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히 멋진 그림을 본다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과 마주한다 라는 더 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 남은 그림 밖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지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전람의 기억의 습작. 여기는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된
꼭 추천하는 한국 근대 미술 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그리고 수원시립미술관까지 100년 전 그림이 지금의 전시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유. 그건 단지 옛날 미술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읽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석조전 서관 1938년 지어진 이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 안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향수, 고향을 그리다 전시입니다. 김세용, 김원, 오지호, 이상범, 이응노, 이인성 50여 명의 근대 화가들이 그린 고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전시는 단순한 풍경화 전시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분단을 거친 화가들에게 고향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곳,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그리워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이 캔버스 위에 펼쳐집니다. 전시는 타향, 애향, 실향, 망향이라는 4가지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의 시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각각의 작품 속에 담긴 화가들의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9일까지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석조전 안으로 들어서면 100년 전 화가들의 마음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되겠어요.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천관에 1000평 규모의 상설 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연 것인데요. 1969년 소장품 0점으로 시작한 국내 현대미술관이 지금은 1만 1800여 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소중한 작품들을 상시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죠. 이제 과천관에서 언제든 한국 근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미술 1섹션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를 다룹니다. 고이동, 나혜석의 초기 서양화부터 이중섭, 박수근 전후의 작품, 그리고 김한기, 유영국의 추상까지 오늘 방송에 나온 모든 화가들의 작품들을 시대별, 주제별, 작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 2번째 섹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미술을 조명합니다. 단색화부터 민중미술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한국 미술의 다양한 실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작품이 새롭게 교체되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새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공원 안의 자리에서 지금 이 가을의 산책과 함께하기 좋은 미술 감상 어떠신가요? 꼭 추천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화가 김창렬 화백, 그의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12월 2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약 150여 점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의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무슈 굿드 김창렬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과 육성 인터뷰 영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작품들과 육성 인터뷰까지 김창렬의 삶과 예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 자리한 우리의 수원시립미술관 2015년 개관한 이곳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기념으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입니다.
나혜석, 박수근, 이중섭, 청경자, 박내연, 장옥진, 이응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13인의 거장들의 작품 55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화제는 나혜석의 유일한 유품인 사진첩이 처음으로 전면 공개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나혜석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이 사진첩은 2년간의 보존 처리와 연구를 거쳐 이제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이라는 전시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사진 속에 머물러 있는 나혜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흐르는 감정들. 이 전시는 그 감정의 결을 따라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재조명합니다. 나혜석이 1927년 유학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 가족과 함께한 순간들, 그림을 그리던 모습들이 그녀의 회화 작품과 함께 전시됩니다. 나혜석의 사진첩이라는 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어슷하게 함께 살아간 박수근의 빨래터, 이중섭의 황소, 청경자의 생태, 장옥진의 나무와 새, 교과서에서만 보던 명작들이 바로 이곳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그룹 몬스타엑스의 민혁이 직접 목소리로 작품을 설명하는 오디오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고, 전시장 벽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근대미술과 만나는 특별한 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수원시립미술관이 한국 근현대미술의 보물창고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1월까지 긴 전시 기간이니 여유롭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란 결국 기억의 저장소다. 우리는 거기서 단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생애와 그 시대와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 그건 곧 우리의 과거를 다시 불러내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기억을 의미 있게 되살리는 만큼 내일의 예술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한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함께 남아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이동의 붓끝에서 시작해 나혜석의 용기, 이중섭의 그리움, 박수근의 성실함, 청경자의 고독, 박내연의 자유, 김환기의 우주. 오늘은 그 여정의 끝에서 그림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관을 걸을 때 어떤 그림 앞에서 유독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있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순간, 그게 바로 예술이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덕수궁의 한 전시실 구석에서 이중섭의 아이들과 소를 바라보던 한 관람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이 울고 있네요. 이 말을 듣고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림은 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볼 때 울음이 들릴 뿐이죠. 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림은 결국 우리 마음의 거울인 것입니다. 또한 근대 미술이 특별한 이유는 그 시절 화가들이 풍경이나 정물을 넘어 바로 삶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고 사랑이었고 인생이었죠. 특히 그리움은 근대미술의 가장 깊은 바탕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리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그림의 색이 되어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화가들은 가난했고, 때로는 세상에 잊혀졌고, 때로는 홀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 붓 끝에서 피어난
그 색들이 모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물들입니다. 그림 속 그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물음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림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만나는 그림 한 점이 여러분의 하루를 혹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봉그림 DJ였습니다.